안녕하세요, 여러분. 편안하게 듣는 잠자리 동화 달콤 오디오북입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고 즐겁게 잘 보내셨나요? 오늘의 첫 번째 이야기는 결혼한 딸네 집에 갔다가 바지에 똥을 싸버린 친정아버지 이야기입니다. 아버지는 어쩌다가 바지에 똥을 싸게 된 것일까요? 오늘의 첫 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려요. 사돈의 똥 싼 바지. 옛날 어떤 사람이 딸을 시집 보내게 되었지요. 딸을 시집 보내고 사돈 집에 손님으로 가게 되었는데 사돈 집에 떡하니 가보니 사돈 집이 아주 잘 사는 것이 아니겠어요. 딸도 오랜만에 친정아버지가 왔다고 참 잘해 주었지요. 딸이 밥을 내오는데 반질반질 윤이 나는 녹그릇에 음식을 담아 내놓으니 보기가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만 이 사돈이 그 녹그릇이 탐이 났습니다. 이 사람은 사돈 집이 이렇게 잘 사는데 녹그릇 몇 개 가져간다고 표시 안 하겠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람들이 잠들 때를 기다렸지요. 그런데 딸 시아버지가 사돈이 왔다고 한 잔 드시지요. 이러면서 술을 자꾸 권하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만 노크를 생각은 잊어버리고 술을 끝없이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깜빡 잠이 들어 버린 것이지요. 딸 시아버지는 며느라가야, 너희 아버지 잠자리 좀 잘 마련해 드리거라. 이렇게 하면서 대접을 아주 잘 해주었답니다. 그런데 이 사돈이 기름진 음식에 술을 너무 많이 마신 것이었어요. 뱃속에서 전쟁이 난 것처럼 꾸르럭꾸르럭 소리가 나고 배가 살살 아파온 것입니다. 그래서 얼른 일어나서 뒷간을 갔는데 뒷간 문고리를 잡자마자 그만 바지에 똥을 뿌지직 싸버렸지요. 사돈은 어쩔 줄을 몰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문고리만 잡고 있는데 마침 개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얼른 정신을 차렸지요. 사돈은 바지를 훌러덩 벗어서 손에 들고 개를 살살 꼬드겼습니다. 개에게 똥을 핥게 하여 바지를 좀 깨끗하게 하려는 속셈이었지요. 어이, 이리 와 보거라. 여기 맛있는 게 있어. 개는 어디서 구수한 냄새가 나니 냄새를 따라가 보았지요. 가보니 웬 할아버지가 똥 싼 바지를 들고 핥으라고 꼬드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개는 할아버지 눈치를 보며 바지에 점점 가까이 가보더니 그만 바지를 물고 내빼어 버린 것이지요. 사돈은 저놈이 똥개 새끼 내 바지 줘 하면서 개를 뒤쫓았지만 더 쫓아가지 못하였지요. 아랫도리가 홀라당 벗겨져 있으니 괜히 소리를 질렀다가 사돈네 사람들이라도 일어나면 세상에 이런 낭패가 없으니 말이에요. 그나저나 딸네 집에 와서 똥 싼 것도 망신스러운데 바지까지 잃어버렸으니 아버지가 돼가지고 더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몰래 도망을 가려다가 갑자기 낮에 본 녹그릇이 생각이 났지요. 이 사돈은 주위를 살피면서 갈 때 가더라도 녹그릇은 챙겨가야지. 설마 사돈이 가져갔다고 생각하겠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몰래 부엌에 들어가서 녹그릇들을 주섬주섬 보자기에 주어 담았지요.
녹그릇을 한 잼 짊어지고 부엌을 나오는데 그만 문지방에 걸려 넘어진 것입니다. 와장창 소리와 함께 녹그릇들이 요리저리 나뒹구는데 두루마기까지 다 풀어져서 아랫도리가 그만 훤히 다 드러나 버린 것입니다. 그것도 모자라 넘어지다가 어디를 다쳤는지 누운 채로 꼼짝도 못하게 되어버렸지요. 그런데 이 사돈 양반이 술도 과한 데다 힘도 빠져서 그만 그대로 잠이 들어 버린 것입니다. 동이 환하게 텄는데 딸 시아버지가 뒷간을 가려고 일어났다가 부엌 쪽에서 드르렁 드르렁 코 고는 소리가 들렸지요. 그래서 부엌에 가 보았더니 난장판도 이런 난장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아버지가 생각해 보니 아래 것들이 받다가는 집안 망신을 당할 게 뻔하였지요. 그래서 아무래도 안 되겠다 싶어서 사돈을 얼른 깨웠습니다. 그리고 시치미를 뚝 떼고는 사돈, 아무래도 제가 술을 너무 많이 권했나 봅니다. 얼른 채비하시고 애들 아침 문안이나 받으십시다. 이 사돈은 자기 꼴을 보니 입이 떡 벌어져서 한마디도 할 수 없었지요. 딸 시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루마기로 아랫도리를 겨우 가리고 사돈이 시키는 대로 대청 마루에 앉았지요. 이 사돈이 떡하니 무게를 잡고 헛기침도 하면서 문안 인사를 받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때 일이 또 벌어졌습니다. 전날 똥 싼 바지를 물고 간 똥개가 마침 마루 아래에서 잠을 자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어디서 또 구수한 똥 냄새가 나니 벌떡 일어나 냄새 나는 곳으로 갔습니다. 가보니 마루판 사이로 똥 묻은 엉덩이가 보이는 것이었지요. 그래서 이 개는 똥 묻은 엉덩이를 혀로 핥았지요. 그렇게 되니 딸 사위 문안 인사를 받으려고 무게 잡고 있던 사돈은 너무 간지러워서 엉덩이를 이리 들썩 저리 들썩 하면서 으흐흐 하며 웃어대었지요. 그러다가 딸 시아버지 눈치를 보니 딸 시아버지가 자기를 째려보고 있었습니다. 할 수 없이 자기 엉덩이를 손톱으로 꽉 꼬집었지요. 그때 마침 딸 내외가 아침 문안을 드리려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딸이 들어와 보니 사방의 똥냄새는 진동하고 아랫도리를 겨우 가린 친정아버지는 킬킬 웃었다가 눈물을 찔끔 거렸다가 정신 나간 사람처럼 앉아 있었습니다. 이러니 사태 파악이 딱 되었지요. 딸은 자기 친정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딸이 생각해 보니 잘못하다가는 이번 일로 평생 시댁에서 괄시를 받게 될지 모른다고 생각을 하였지요. 그래서 꾀를 한 가지 내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어릴 때 친정아버지가 딸 사돈 집에 와서 난장판을 만들고 망신을 당하면 시집간 딸이 잘 산다는 말을 동네 어른들에게 들었는데 아버지께서 체면을 불구하고 이렇게 일부러 망신을 당하시고 집안을 난장판으로 만드셨으니 그 은혜에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였지요. 며느리 말을 들은 시아버지는 그제야 고개를 끄덕끄덕 하였습니다. 친정아버지는 딸이 어떤 소리를 하는지 알지도 못하고 개가 핥아대는 것에만 정신이 빼앗겨 계속 자기 엉덩이를 꼬집느라고 눈물만 찔끔찔끔 흘리고 있었습니다. 부처님의 자식.
옛날 어느 마을에 청상 과부가 자식도 없이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스님이 찾아와서 하룻밤 묵어 가자고 하는 것이었어요. 과부는 스님이기는 하지만 외간 남자를 들이는 게 꺼림칙하여 이렇게 말하였지요. 저는 남편이 없는 홀몸입니다. 그러자 스님이 말하였어요. 날은 저물었는데 갈 길이 멀어서 그럽니다. 처마 밑에서라도 좋으니 어렵겠지만 묵어가게 해 주시오. 가까이에는 집도 없고 하여 할 수 없이 과부는 스님을 방으로 모시려 하였지요. 그런데 스님은 아니요.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아주머니가 방에서 주무시오. 저는 처마 밑에서 자다가 날이 새면 곧 떠나겠습니다. 하면서 굳이 처마 밑에 거적을 깔고 쭈그리고 누웠지요. 할 수 없이 과부는 방 안에 누웠지만 불안하여 잠을 설치다가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꿈에 스님이 방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 깨어보니 벌써 날이 환하게 새어 있었지요. 과부가 일어나 방문을 살며시 열고 처마 밑을 보니 스님은 벌써 떠나고 없었답니다. 과부는 겨우 두근거리는 가슴을 쓸어내리고 안도의 숨을 내쉬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다음 날부터 과부의 배가 점점 불러오기 시작하였습니다. 아기를 뵌 것이지요. 과부의 처지라 누구에게 물어볼 수도 하소연할 수도 없고 참 기가 막힐 노릇이었습니다. 다리 차서 아기를 낳아보니 아주 똑똑하게 생긴 사내아이였지요. 과부는 이것도 하늘의 뜻이라 생각하고 아기를 정성껏 돌보았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자라면서 철이 들자 자꾸 물어보는 것이었어요. 우리 아버지는 어디에 있어요? 과부는 어떻게 대답할지 망설이다가 말했지요. 너는 아버지가 없는 자식이란다. 과부는 아이가 5살이 되었을 때 정성 들여 옷을 한 벌 지어 입히고는 너는 아무래도 속세를 떠나야 할 몸인 듯하니 지금 곧 절을 찾아가거라 하면서 아이를 절로 보내었지요. 아이가 절에 갔더니 주지 스님이 물었습니다. 너는 누구의 집 자식이냐? 저는 아비 없는 자식입니다. 아이는 이렇게 대답하고는 어머니가 저를 찾아가라고 하여 여기까지 왔다고 하였습니다. 그날 밤 주지 스님이 예불을 드리고 잠자리에 들었는데 꿈에 부처님이 나타나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어요. 그 아이는 내 자식이니 잘 가르치거라. 그때부터 아이는 주지 스님 밑에서 열심히 불도를 닦아 훌륭한 스님이 되어 중생을 위한 훌륭한 일을 했다고 합니다. 약속을 지킬 줄 모르는 연희. 옛날 어떤 마을에 연희라고 부르는 어여쁜 처녀가 살았습니다. 연희가 시집갈 나이가 되자 사방에서 총각들이 중매꾼들을 보내어 왔지요. 어찌나 많이 보내왔는지 문에 불이 날 지경이었답니다. 그 바람에 콧대가 잔뜩 높아진 연희는 웬만한 총각은 한 눈으로도 거들떠보지 않았지요. 그러던 어느 봄날, 그날도 연희는 연못가에 나와 앉아 맑은 물에 비친 아름다운 제 모습을 들여다보며 우쭐거렸어요. 어디 가나 처녀들이 많지만 나만큼 고운 처녀는 없을 거야. 누가 나를 데려갈까? 세상에서 가장 인물 잘생기고 멋진 총각이 데려갈 것이야. 연희는
손에 끼고 있던 보석 반지를 뺐다 꼈다 하면서 제풀에 흥이 나서 깔깔 웃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만 보석 반지를 놓쳐버렸지요. 보석 반지는 떼구르르 굴러 깊고 깊은 연못 속에 퐁당하고 빠져버렸습니다. 아, 이걸 어쩌나. 내 반지. 연희는 너무도 안타까워 두 발을 동동 구르며 울었습니다. 바로 그때 개구리 한 마리가 물속에서 빠끔 머리를 내밀더니 신바람이 나서 이리저리 돌아다녔지요. 흐느껴 울던 연희는 개구리가 혹시 자기를 도와줄지 몰라 이렇게 말해 보았어요. 개구리야, 넌 뭐가 좋다고 그러니? 그러지 말고 내 말을 좀 들어보렴. 그러자 뜻밖에도 개구리가 말을 하였지요. 그래, 무슨 말을 들어보라고 그러니? 말할 게 있으면 어서 하려무나. 연희는 좋아하며 연못에 빠뜨린 보석 반지를 찾아달라고 부탁하였어요. 개구리는 연희 앞으로 가까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보석 반지? 그거야 제깍 찾아줄 수 있지. 그래, 그걸 찾아주면 넌 나에게 무엇을 해줄 것이야? 연희는 얼른 대답하였어요. 맛있는 음식을 많이 가져다 주지. 아, 싫어. 난 그런 건 바라지 않아. 그럼 무얼 줄까? 고운 옷을 줄까? 내가 우순해서 무엇하니? 그럼 무얼 줄까? 네가 하자는 대로 다 할게. 개구리는 두 눈을 끔뻑거리며 말하였어요. 나를 너희 집으로 데리고 가서 함께 살게 해줄 수 없겠니? 밥 먹을 때도 한 상에서 같이 먹고 잠잘 때도 한 방에서 같이 자게 해주렴. 그럼 네 부탁을 들어줄게. 연희는 어이가 없어 피식하고 웃었지요. 그러고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였습니다. 별 이상한 소리를 다 하는구나. 저놈을 속여 넘겨야겠어. 그래서 연희는 개구리더러 네가 바라는 대로 다 해줄 것이니 어서 빨리 보석 반지를 찾아달라고 하였지요. 개구리는 따지듯 물었어요. 정말 그렇게 해줄 거지? 꼭 약속하지. 글쎄, 약속한다니까. 만일 약속을 어기면 날 죽여도 좋아. 그럼 조금만 기다려. 깊고 깊은 연못 속으로 들어간 개구리는 한참 만에 보석 반지를 입에 물고 나왔습니다. 연희는 보석 반지를 받아들자마자 휙 하고 돌아섰지요. 재 가진 놈이 따라오지도 못할걸. 개구리는 같이 가자고 자꾸만 찾았습니다. 그러나 연희는 돌아보지 않고 집으로 막 달려갔지요. 연희는 대문을 걸고 집 안으로 들어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시치미를 뚝 떼고 아버지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흘러갔지요. 그러는 사이에 연희는 연못가에서 있었던 일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져갈 때였지요. 누군가 연인의 집에 찾아와 대문을 두드렸어요. 얘야, 누가 왔나 보다. 어서 나가보아라. 아버지의 말을 듣고 연희는 밖에 나가 대문을 열었지요. 문을 열고 내다보니 뜻밖에도 낯익은 개구리가 헐떡거리며 앉아 있는 게 아니겠어요. 어머나 세상에. 연희는 얼른 대문을 닫고 방 안으로 뛰어 들어왔습니다. 밖에서는 쾅쾅쾅 하는 대문 두드리는 소리가 점점 더 크게 들려왔지요. 아버지는 이상하여 방 한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딸에게 물었습니다. 연희는 머뭇거리다가 연못가에서 있었던 일을
자세히 이야기해 주었지요. 그러자 아버지는 엄한 목소리로 꾸짖었습니다. 아무리 개구리라고 해도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지. 사람이란 약속했으면 그대로 해야 하는 법이다. 그렇게 못하겠으면 아예 약속을 하지 않든가. 그러지 말고 어서 나가 데리고 들어오너라. 연희는 싫었지만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밖으로 나가 대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개구리는 연희 뒤를 따라 껑충껑충 방 안으로 뛰어 들어왔어요. 날이 어두워지자 개구리는 배가 고프다고 하면서 어서 빨리 저녁밥을 먹자고 하였습니다. 연희는 그럴수록 개구리가 더욱 징그러워 보였어요. 그래서 들은 척 만 척하고 앉아 있기만 하였지요. 아버지가 다시 딸을 보고 타일렀습니다. 그러지 말고 약속대로 하거라. 연희가 부엌으로 나가 저녁상을 들고 들어오자 개구리는 상 곁으로 껑충 나앉았습니다. 그러나 상이 너무 높아 음식을 먹을 수가 없었지요. 개구리는 연희를 보고 자기를 상 위에 올려놓아 달라고 하였습니다. 점점 더 밉게 구는 개구리가 보기 싫어 연희는 얼굴을 찡그렸어요. 그러나 아버지가 엄한 눈길로 지켜보고 있었기 때문에 개구리가 해달라는 대로 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상 위에 냉큼 올라앉은 개구리는 큰 입을 떡 벌리고 밥 한 그릇을 눈 깜짝할 사이에 넙적넙적 집어 삼켰습니다. 아버지는 저녁을 먹고 건너방으로 갔습니다. 연희 곁에 앉아서 두 눈을 깜빡거리던 개구리가 하품을 하며 말하였어요. 이젠 자야지. 밤도 퍽 깊었는데 난 졸려 죽겠어. 어서 네 방으로 가자. 연희는 참다 못해 쏘아붙였습니다. 밥을 얻어먹은 것만도 다행인 줄 알아. 난 사실 너와 거짓 약속을 하였어. 내쫓기 전에 어서 네 갈대로 가기나 하거라. 뭐? 난 여태 한 번 다진 약속을 지키지 않은 적이 없어. 실컷 좋건 그대로 했단 말이야. 죽어도 난 약속한 대로 해야겠어. 개구리가 두 눈을 부릅뜨고 연희를 쏘아 보았습니다. 그 바람에 겁이 난 연희는 급히 자기 방으로 뛰어가 문을 꼭꼭 걸어 잠근 뒤 이불을 폭 뒤집어 쓰고 누웠지요. 개구리는 연희를 보더니 문을 열어달라고 자꾸 졸랐습니다. 그러나 연희는 못 들은 척 하였지요. 아무리 불러도 대답하지 않자 개구리는 장우지를 듣고 방 안으로 훌쩍 뛰어 들어왔습니다. 개구리는 연희의 머리맡에 오랫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자정이 지나 첫 닭이 꽃기호 하고 올 때였지요. 갑자기 개구리가 지금까지 쓰던 말투와는 다른 점잖은 어른 말투로 연희를 향해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여보시오, 예쁜 처녀, 나를 좀 보시오. 연희는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이불길 사이로 뻐끔히 내다보았지요. 그랬더니 글쎄 머리맡에는 징그러운 개구리가 아니라 자기의 꿈속에서 늘 그려보던 인물 잘난 멋진 총각이 점잖게 앉아 있었어요. 젊은 총각은 연희를 향해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나는 신선들이 사는 저 하늘나라에서 내려온 총각이요. 아름다운 그대를 내 아내로 삼고 이 땅에서 한평생 행복하게 살고 싶어 내려왔소. 그러나 지내보니 그대는 인물은 고와도 마음씨가 밉더군. 약속을 지킬 줄 모르는 처녀를 어디에 쓰겠소.
차라리 그대보다 인물은 좀 못하여도 한 번 다진 약속을 끝까지 지킬 줄 아는 처녀가 더 낫지. 그래서 난 그런 처녀를 찾아가오. 젊은 총각은 연희의 말은 들어보지도 않고 방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그제야 연희는 자리를 차고 벌떡 일어나 부랴부랴 뒤쫓아가며 잘못했다고 빌었지요. 그러나 인물 잘난 멋진 총각은 고개 한번 돌리지 않고 대문 밖으로 썩 나가더니 어디론가 성큼성큼 걸어가 버렸습니다. 어린 목수 이야기. 옛날 금강산 정양사 앞들에 약사전을 지을 때 이야기입니다. 관가를 등에 업고 언제나 세도가 등등한 정양사의 늙은 스님이 아랫마을 농부들을 찾아가서 당장 약사전을 짓는 일에 나오라고 으름장을 놓았지요. 때는 한창 봄철이라 땅을 묵힐 일이 걱정된 농부들은 저마다 바쁜 고비나 좀 넘기고 보자고 간청을 하였습니다. 신령한 부처님을 섬기는데 무슨 잔말들이 이리도 많은고? 늙은 스님은 눈을 부라리며 화를 내었지요. 부처님의 엄한 벌을 받지 않으려거든 두 말 말고 내일 당장 올라오시오. 늙은 스님은 농부들을 위협하고 도끼를 풍기며 돌아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늙은 스님은 절 마당을 서성거리며 아랫마을 농부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귀엽게 생긴 아이가 목수 행장을 짊어지고 정양사 앞들로 걸어 들어온 것이지요. 여기엔 무슨 일로 온 것이야? 저희 마을 어른들에게 약사전을 지으라 했다기에 그 일을 제가 맡아 하려고 왔습니다. 뭐라고? 어른들은 모두 어디 가고 네가 온 것이야? 늙은 스님은 괘씸하다는 생각이 들어 금세 눈살을 찌푸렸지요. 한창 밭을 갈고 씨를 뿌려야 할 어른들이 어떻게 짬을 낼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마을 어른들 대신해서 약사전을 지을 것이니 어서 일감이나 주십시오. 늙은 스님은 그만 어처구니가 없어 호령을 하였습니다. 이 녀석, 그 일을 장난으로 여기는 것이야? 제가 비록 솜씨는 없지만 맡겨만 주신다면 힘껏 해보겠습니다. 아이는 늙은 스님을 똑바로 쳐다보며 당돌하게 대답하였어요. 늙은 스님은 어안이 벙벙하여 아이를 물끄러미 쳐다보기만 하였습니다. 그때 늙은 스님의 머릿속에 갑자기 엉큼한 생각이 떠올랐지요. 늙은 스님은 흉물스럽게 웃으며 말하였습니다. 네 뜻이 그렇다면 어디 한번 해보거라. 하지만 약사전을 짓지 못할 때에는 부처님께 아뢰어서 너희 마을 땅을 몽땅 우리 절의 땅이 되게 할 것이다. 그래도 좋으냐? 좋습니다. 마음대로 하세요. 아이는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고 서둘러 목수 행장을 풀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아이는 다음 날부터 아침 일찍 일어나 어디론가 갔다가는 해질녘이 되어서야 돌아오곤 하였지요. 늙은 스님은 그만 어이가 없어 아이를 불러들여 따졌습니다. 넌 어째서 약사전을 지을 생각은 않고 그렇게 밖으로 쏘다니기만 하는 것이야? 그러자 소녀는 싱글벙글 웃더니 참 좋은 경치도 있더라며 늙은 스님에게 자기와 함께 내일 백운대에 가보지 않겠냐고 말했습니다. 이 녀석이 어디서 허튼 수작이야? 늙은 스님은 버럭 화를 내었어요. 하지만 다음 날에도 또 그 다음 날에도 아이는 여전히 밖으로 나다니기만 하였습니다. 그러자 절의 여러 스님들 사이에서 이런저런 이야기가 흘러나왔지요.
철없는 아이에게 큰 절간을 짓게 허락해 준 것이 잘못된 일이라고 하는 스님도 있었고, 약사전은 짓지 못하게 되었어도 농부들의 땅을 몽땅 빼앗게 되었으니 오히려 화가 복이 된 격이라고 좋아하는 중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말이 오가는 것을 알기라도 한 듯 다음 날부터 아이는 아무데도 나가지 않고 마당에서 일만 하였지요. 그런데 소년이 하는 일이란 아름드리 나무를 하루 종일 토막내는 것이었습니다. 며칠 뒤 아이는 자기가 잘라놓은 나무 토막을 세어보기 시작하였어요. 한참 개수를 세고 난 소년은 머리를 한번 갸웃하더니 다시 세어보는 것이었습니다. 늙은 스님이 나무 토막은 왜 자꾸 세어보느냐고 물었지요. 그러자 아이는 나무 토막 하나가 없어졌다면서 주위에 도적이 있는데 어떻게 훌륭한 집을 지을 수 있겠느냐고 말하였습니다. 그러자 곁에 서 있던 젊은 스님이 나무 토막을 자기가 치워 놓으라며 가져왔지요. 아이가 아무 생각 없이 나무만 자꾸 자르는 것 같아서 목침감으로 슬며시 하나를 감추어 두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아이는 그 나무 토막은 쓰지 않겠으니 도로 가져가라고 하였지요. 이유는 벌써 그 나무 토막에는 잡스러운 것이 묻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이가 그저 아무 생각도 없이 나무를 토막내는 줄로만 알았던 늙은 스님은 그제야 새로운 눈으로 아이를 쳐다보았습니다. 그 나무 토막이 없어도 집이 될 수 있으니 걱정 마십시오. 아이는 이렇게 말하고 나서 쌓아놓은 나무 토막 더미 앞으로 다가갔어요. 그리고 부지런히 나무 토막들을 하나씩 들어 올려 놓았는데 놀랍게도 아이가 주워 올리는 대로 크고 작은 토막들이 제자리에 딱딱 들어맞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루 사이에 약사전을 세웠는데 젊은 스님이 치웠던 나무 토막은 끝내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한 토막을 쓰지 않았다는 것을 누구도 알아차릴 수 없을 정도로 빈틈없이 맞물려 놓았지요. 약사전을 다 지은 다음 칠까지 하고 나니 구조와 수법이 특이할 뿐 아니라 아름답고 정묘하기가 이를 데가 없었습니다. 더욱이 들보도 쓰지 않은 건물 지붕 한가운데에 큰 바윗돌을 연꽃 모양으로 다듬어서 모자처럼 척 얹어놓은 대담함에 놀라지 않는 스님들이 없었지요. 스님들은 아이의 뛰어난 솜씨에 탐복하며 모두 입을 쩍 벌렸습니다. 넌 어디서 이런 신비한 재간을 배웠는고? 늙은 스님은 궁금한 듯 물었어요. 그러자 아이는 또랑또랑한 목소리로 대답하였습니다. 저한테 무슨 특별한 재간이 있겠습니까? 여기 와서 망군대에 올라가 사방을 둘러보니 육각집이 떠올랐고 백운대에 올라가니 긴 추녀가 생각났습니다. 또한 중양성의 저녁 노을빛을 구경하며 단청색을 골랐고 구룡폭포의 장엄함을 보면서 대담함을 배웠지요. 그제야 스님들은 아이가 처음에 부지런히 산천 구경을 다닌 까닭을 알게 되었습니다. 약사전을 훌륭히 지어놓은 아이는 스님들의 감탄 소리를 뒤로 한 채 행장을 꾸려가지고 마을로 돌아갔습니다. 왕의 후처가 된 주통촌 소녀. 고구려 산상왕의 왕후에게는 자식이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왕의 꿈에 하늘의 신이 나타나 내가 너의 둘째 부인으로 하여금 아들을 낳게 할 테니 근심하지 말라 라고 하였지요. 꿈을 깬 왕이
고개를 갸웃거리며 여러 신하에게 알렸습니다. 과인의 꿈에 천신이 나타나 이런 말을 했는데 과인에겐 지금 소우가 없으니 어쩌면 좋겠소. 재상을파소가 아뢰었습니다. 하늘의 명은 헤아릴 길이 없습니다. 대왕께선 그 명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옵소서. 산상왕 12년 11월에 하늘에 제사 지내는 날 쓰일 돼지가 달아났습니다. 의식을 맡은 벼슬아치가 돼지를 뒤쫓아가니 주통촌으로 도망을 쳤지요. 주통이란 곧 술을 담는 나무로 된 통으로 당시에는 이런 그릇만을 만드는 장인 마을이 있었습니다. 돼지가 어찌나 빠르게 요리조리 피해 달아나는지 벼슬아치는 숨이 턱에 찼습니다. 바로 그때 한 소녀가 돼지를 앞질러 가서 길을 막고 잡았지요. 자, 여기 있어요. 벼슬아치가 바라보니 나이 겨우 20살쯤 돼 보이는 예쁜 처녀였습니다. 고맙소. 벼슬아치는 이마에 흐르는 땀을 씻으며 대답하였어요. 이 사건은 산상왕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이상하게 호기심이 움직인 왕은 그 소녀를 만나보고 싶어졌지요. 그날 밤 왕은 술통 마을로 미행을 하였어요. 따르는 자는 왕을 가까이서 모시는 내관 둘뿐이었지요. 소녀의 집에서는 왕이 온 것을 알고 몸둘 바를 몰라 했습니다. 방으로 안내된 왕은 소녀를 불러오도록 일렀지요. 이윽고 방문을 살며시 열고 소녀가 들어왔습니다. 얼굴은 볕에 타 거무스름하지만 총명하게 생긴 건강한 소녀였지요. 이날 밤 산상왕은 소녀의 집에서 잠을 잤습니다. 이듬해 봄에 왕후 우씨가 이 사실을 알고 투기심이 일어났습니다. 곧 가서 술통 마을의 천한 계집을 잡아 죽이고 오너라. 왕후가 군졸들에게 명령하였어요. 비록 나이는 들었지만 왕후는 자기의 공을 잊어버리고 천한 여자와 화루를 보낸 산상왕이 괘씸하여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왕후의 군졸들이 잡으러 온다는 소식을 들은 소녀는 남장을 하고 도망을 쳤지요. 개 섞어라. 왕후가 보낸 군졸들이 소리를 쳤습니다. 그러자 소녀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달아나던 걸음을 멈추고 휙 돌아서서 물었지요. 너희가 지금 나를 죽이려 함은 왕의 명령이냐? 왕후의 명령이냐? 허를 찔린 군졸들은 우뚝 멈추어 섰지요. 소녀의 몸에서 알 수 없는 위험이 풍기는 걸 느꼈습니다. 군졸들의 우두머리가 대답하였어요. 왕후 마마의 명령이십니다. 지금 내 뱃속에는 대왕의 아기씨가 자라고 있어. 내 몸을 죽이는 것은 가하지만 대왕의 아기씨까지 죽이려 함이 무슨 죄인 줄 너희들은 알고 있는 것이야. 군졸들은 완전히 기가 꺾였지요. 대왕의 아기, 곧 왕자를 죽이려 함은 반역죄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군졸들에게 이 이야기를 들은 왕후 우씨는 펄쩍펄쩍 뛰었지요. 술통 마을의 천한 여자아이에게 수모를 당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씨로서도 어쩔 수 없는 일이었지요. 산상왕과의 사이에 왕자를 낳지 못하고 이미 자신이 늙었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술통 마을의 소녀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산상왕은 기뻐하며 하늘이 나에게 대를 이을 아들을 주셨구나 하고 소리를 쳤지요. 아기의 이름을 교체라고 지었습니다.
교체란 하늘에 제사 지내는 데 쓰이는 돼지를 말함인데 바로 그 돼지가 달아난 일 때문에 왕이 술통 마을의 처녀를 알게 되었기 때문이지요. 개미를 구해준 가난한 농부. 옛날 어느 해에 큰 가뭄이 들었습니다. 평생 논밭에 씨앗을 묻고 그것을 애지중지 가꾸며 살아가는 농부들에게 이보다 더 가슴 아픈 일은 없었지요. 그렇지만 관가에서는 물 한 방울 잡아둘 방죽 하나 쌓지 않고 허구한 날 술판을 벌이거나 사냥으로 세월을 보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하늘만 쳐다보며 가슴을 쥐어뜯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기다리고 기다리던 비가 내리기 시작하였습니다. 그것도 며칠을 두고 억수로 퍼붓는 장맛비였지요. 비에 굶주린 마을 사람들은 너도 나도 나와 물 구경을 하였습니다. 산기슭에서 초가 지붕을 이고 사는 오서방도 거세게 흘러내리는 강가로 나왔어요. 웃음 어린 눈길로 강물을 바라보던 오서방은 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낡은 베개 같기도 하고 썩은 바구니 같기도 한 것이 흙탕물에 둥둥 떠내려오고 있었던 것이지요. 자세히 보니 낡은 베개도 썩은 바구니도 아니었습니다. 뜻밖에도 그것은 큼지막한 개미 둥지였지요. 수만 마리의 개미들이 살아보겠다고 둥지 위에 기어올라 꼬물꼬물하고 있었지요. 가엾기도 하여라. 저것들도 살아있는 목숨인데. 오서방은 불쌍한 생각이 들어서 개미 둥지를 조심스럽게 건져서 마른 땅을 골라 옮겨 놓아 주었습니다. 어서 마음 놓고 여기다 새 살림을 피거라. 오서방은 새까맣게 모여들어 오글거리는 개미들을 바라보자 기쁘기 그지 없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비는 멎고 햇빛이 내리쬐었습니다. 단비를 흠뻑 먹은 곡식들은 푸른 잎을 번들거리며 살랑살랑 춤을 추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새벽 아침밥을 지으려고 밖으로 나갔던 아내가 급히 뛰어들어오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여보, 어서 일어나 밖을 내다봐요. 웬 쌀이 마당 한가운데 무득이 쌓여 있어요. 쌀이라고? 오서방은 아내의 말을 고지 듣지 않았습니다. 쌀 한 줌 없어 풀뿌리로 겨우 끼니를 이어가는 형편인데 그렇게 많은 쌀이 있을 리가 있겠어요? 오서방은 아내의 말을 들은 채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남편의 팔을 잡아 끌었지요. 할 수 없이 밖을 내다보던 오서방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세상에, 이게 웬 쌀이야? 한 섬은 되겠는걸? 오서방은 집신을 질질 끌면서 밖으로 나왔지요. 쌀을 갖다 놓을 사람도 없지만 설사 있다 해도 저렇게 마당에다 마구 쏟아 놓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서방과 아내는 선뜻 쌀에 손을 댈 수가 없어서 잠시 망설이며 서 있었습니다. 분명 이것은 남의 쌀인데 잘못 건드렸다가는 망신을 당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지요. 그렇다고 맨 땅에 있는 쌀을 그대로 둘 수도 없어 가마니에 담아서 남들이 다 보는 토방에 올려놓았습니다. 임자가 보면 찾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였지요.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마당에는 쌀더미가 계속해서 쌓여갔지요. 하지만 쌀 임자는
좀처럼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누가 쌀을 갖다 놓는 것일까? 오서방과 아내는 밤새도록 문 구멍으로 내다보았으나 사람이라고는 그림자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런 일이 몇 해를 두고 계속되자 오서방네는 그 고장에서 으뜸 가는 부자가 되었습니다. 어느 해 봄 고을 관가에서는 큰 소동이 일어났지요. 곡식 창고의 쌀이 한 톨도 남지 않고 모두 없어진 것입니다. 곡식 창고에는 빈 가마니만 차곡차곡 쌓여 있었지요. 곡식 창고의 문지기는 쌀을 도둑맞은 죄로 옥에 갇혔습니다. 한편 관가에서는 쌀을 훔쳐간 도둑놈을 잡으려고 온 고을을 이잡듯 뒤졌습니다. 그러나 쌀을 누가 가져갔는지 전혀 알 길이 없었지요. 마을마다 돌아다니며 집을 뒤지던 군졸들은 가난하던 오서방이 갑자기 부자가 되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군졸들은 오서방네 집으로 우르르 몰려가 곳간 문을 열어 제쳤습니다. 곳간에 가득 찬 쌀을 본 군졸들은 다짜고짜 오서방을 관가에 끌어다가 따졌지요. 네가 쌀을 훔쳐간 것이야. 바른 대로 말하지 않으면 목을 칠 것이다. 저는 그런 짓은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 네 놈이 어찌 벼락 부자가 된 것이야? 오서방은 쌀이 생기게 된 사연을 사실대로 말하였으나 아무도 고지듣지 않았습니다. 죽어도 그 이상은 할 말이 없습니다. 저는 남의 것을 티끌 만큼도 탐낸 적이 없습니다. 오서방이 말을 듣지 않자 몽둥이로 치려고 할 때였지요. 어디선가 사람의 목소리와는 다른 괴상한 소리가 울려왔습니다. 죄 없는 사람을 때리지 마라. 그분을 어서 풀어드리거라. 사람들은 깜짝 놀라서 사방을 두리번거렸지요. 그러나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너희들은 도대체 누구야? 한 사람이 소리를 질렀지요. 그래도 사람은 나타나지 않고 말소리만 다시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알 필요가 없다. 그분은 어진 사람이니 어서 풀어드리거라. 관가에서는 농부를 더 잡아두었다가는 무슨 큰 변이라도 당할 것 같은 무서운 생각이 들었지요. 가난하던 농부가 벼락 부자가 된 것은 사실이지만 도둑질을 했다는 증거는 하나도 없었던 것입니다. 할 수 없이 오서방을 풀어주었지요. 집으로 돌아온 오서방은 무슨 영문인지 그 까닭을 알 수 없었습니다. 잠이 든 오서방은 이런 꿈을 꾸었지요. 오서방네 마당에는 난데없는 개미떼들이 가득 모여 있었습니다. 개미들은 입을 모아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어요. 어지신 분이시여 참으로 고맙습니다. 그 목소리는 낮에 관가에서 들리던 목소리와 똑같았습니다. 얘들아, 너희들은 무엇이 고맙단 말이냐? 그러자 개미들은 입을 모아 이렇게 말하였어요. 저희들은 몇 해 전 큰 비가 왔을 때 흙탕물에 떠내려가던 개미들입니다. 둥지를 타고 떠내려가는 우리들을 당신이 구해 주었지요. 저희들은 그 은혜를 잊을 수가 없어 궁리를 하다가 쌀을 날라다 드리기로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밤마다 한 알씩 물어온 것이지요. 오서방은 그제야 날마다 쌀 더미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랬구나. 내가 한 일이 무엇이기에 잊을 수 없단 말이야. 하여튼 고맙다 개미들아. 마음 착한 어른이시여.
앞으로 가난한 고을 사람들을 위해 훌륭한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개미떼들은 이 말을 남기고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오서방은 잠에서 깨어났어요. 생각할수록 기특한 개미들이었습니다. 옳은 말이여. 재산이란 있다가도 없어지고 없다가도 생기지. 개미들이 물어다 준 쌀을 팔아서 방죽을 쌓자. 그래서 해마다 할 일 없이 하늘만 바라보지 말고 물을 가둬두었다가 농사를 짓자. 다음날 오서방이 자기 쌀을 팔아서 방죽을 쌓는다는 말이 온 고을 안에 퍼졌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오서방의 아름다운 마음씨를 칭찬하며 너도 나도 공사를 돕겠다고 나섰지요. 방죽 공사를 한 뒤로는 그곳에 커다란 못이 생겨 1년 내내 물이 고이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해부터 마을 사람들은 아무리 큰 가뭄이 들어도 마음 놓고 농사를 지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사람보다 나은 호랑이. 먼 옛날 어느 마을에 막동이라고 부르는 아이 하나가 일찍이 아버지를 여의고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막동이를 남부럽지 않게 키우기 위해 온갖 정성을 다했지요. 싹 바느질과 싹 빨래를 하고 새벽마다 두부를 해서 팔았으나 생활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막동이는 어려서부터 어머니의 일손을 도와 뗄 나무를 해오곤 하였지요. 어느 추운 겨울날이었어요. 막동이는 산에서 나무를 해 가지고 돌아오다가 길가에 쓰러져 정신없이 앓고 있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말쑥하게 차려입은 젊은이인데 날이 너무 추워 앓고 있는 것 같았지요. 막동이는 젊은이를 자기 집에 업어다가 어머니와 함께 정성껏 보살폈습니다. 젊은이는 다음 날 정신을 차리고 막둥이에게 말했어요. 나는 서울로 과거를 보러 올라가던 선비인데 산중에서 도적들을 만나가지고 돈을 다 빼앗기고 추위에 떨다가 쓰러진 것이란다. 과거 볼 날짜가 가까워 오는데 빨리 약을 구해다가 일어나게 해주렴. 마음 착한 막둥이는 그 말을 무심히 들을 수가 없었지요. 막둥이는 젊은이의 소원을 들어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막둥이네 집에는 돈이 없었어요. 생각다 못해 막둥이는 어머니와 마주 앉아 의논을 하였지요. 어머니, 어떻게 해야 약값을 구할 수 있을까요? 어머니는 어린 아들이 안타까워하는 것을 보더니 시집 올 때 가지고 온 은 가락지 하나를 내놓았습니다. 너에게 옷이나 한 벌 해주려고 간수해 두었던 것이란다. 이것을 팔아서 약을 지어오너라. 막둥이는 어머니가 내주는 은 가락지를 가지고 고갯길에 올랐습니다. 약방은 고개 너머 마을에 있었어요. 고갯길은 꼬불꼬불 멀기도 하였습니다. 막둥이는 밤길을 재촉하여 가락지를 팔아 약을 사가지고 되돌아섰습니다. 혼자서 밤길을 걷자니 무시무시하였지요. 길가에 늘어선 나무들은 괴물이 되어 자기를 덮칠 것만 같고 시꺼먼 나무 그루는 곰이 웅크리고 앉아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막둥이는 소름이 끼쳤으나 젊은이가 걱정이 되어 조심조심 발걸음을 내디뎠어요. 이때 어디선가 노린내가 풍기더니 이글이글 타 번지는 불빛이 앞을 막았습니다. 그것은
호랑이의 눈에서 비치는 불빛이었지요. 막둥이는 머리카락이 곤두서고 숨이 꽉 막혔습니다. 호랑이는 펄펄 이는 화등잔 같은 눈으로 막둥이를 무섭게 노려보았지요. 당장이라도 달려들어 잡아먹을 기세였습니다. 범에게 물려가도 정신을 잃지 말라고 했지. 그 순간 막둥이의 머리에는 어머니가 들려주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막둥이는 정신을 가다듬고 옆에 있는 오솔길로 피해 가려고 하였지요. 그런데 호랑이가 벌써 눈치를 채고 그 앞을 막아 나섰습니다. 막둥이는 덫에 갇힌 짐승처럼 피할 길이 없게 되었지요. 꼼짝할 수 없게 된 막둥이는 이제 죽었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호랑이는 달려들 생각을 하지 않고 자꾸 한쪽 발을 들어 흔들기만 하였지요. 달빛에 비치는 호랑이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습니다. 막둥이는 이상한 생각이 들어 호랑이가 쳐든 발을 살펴보았어요. 호랑이의 발에는 커다란 못이 박혀 있었습니다. 저 말 못하는 짐승이 나더러 못을 빼달라는 것이로구나. 아무리 무섭더라도 용기를 내어 못을 뽑아주자. 막둥이는 이렇게 생각하며 호랑이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두 손에 힘을 모아 발에 박힌 못을 뽑아 주었어요. 그제야 호랑이는 쩔룩거리며 제 갈 대로 가버렸습니다. 막둥이의 입에서는 안도의 숨이 터져 나왔어요. 한동안 식은땀을 빼고 난 막둥이는 다시 밤길을 걸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밤길을 용하게 다녀왔구나. 어머니가 막둥이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막둥이는 앓고 있는 젊은이가 놀랄까봐 범을 만났던 이야기를 내비치지 않았지요. 젊은이는 막둥이가 가져온 약을 먹고 사흘 만에 다시 일어나 서울로 가게 되었습니다. 막둥이의 어머니는 없는 쌀로 떡을 빚어 길 떠나는 젊은이의 괴나리 보찜 속에 넣어 주었지요. 이 은혜는 두고두고 잊지 않겠습니다. 젊은이는 어머니에게 인사를 드리고 집을 떠났습니다. 그 후 많은 세월이 흘러갔지요. 어느덧 막둥이는 늠름하게 자라나 맑고 바른 젊은이가 되었습니다. 이때 바다 건너 오랑캐 놈들이 우리나라를 노리고 쳐들어왔습니다. 백성들은 그놈들의 성화에 길을 펴고 살 수 없게 되었지요. 막둥이는 젊은이들과 함께 활 쏘기와 칼 쓰는 법을 익히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이 피땀을 짜내는 데에만 눈이 어두운 벼슬아치들은 그것을 달갑지 않게 여기고 있었지요. 이놈들이 나라를 뒤집자고 음모를 꾸미는 게 틀림없어. 고을의 원은 막둥이가 하는 일을 아니 꼽게 보던 끝에 하루는 사람들을 풀어 막둥이를 잡아들이게 하였습니다. 막둥이는 원 앞으로 끌려갔어요. 원은 그를 역적으로 몰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막둥이는 억울하기 그지없었지요. 참다 못하여 이 억울한 사정을 글로 써서 감사에게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 감사는 막둥이가 구해준 젊은이였지요. 내가 어렸을 때 다 죽어가는 걸 보살펴 주었으니 억울한 사정을 모른 척 하지는 않겠지. 막둥이는 이렇게 생각하고 그의 도움을 받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막둥이 덕분에 과거에 급제하여 벼슬길에 오른 감사는 머리를 흔들었지요. 내가 그따위 역적 행위에 말려들어
그를 두둔해 주었다가 왕이 아는 날에는 화를 면치 못할 것이야. 이런 생각이 든 감사는 도리어 막둥이에게 더 혹독한 벌을 내렸습니다. 저런 역적은 호랑이 밥이 되게 해야 하는 것이야. 감사는 막둥이에게 이런 벌을 내리고야 말았습니다. 그 고을 산 속에는 100년 묵은 호랑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사나운지 포수들이 사냥을 갔다가 한 사람도 살아오지 못했다는 무서운 호랑이였지요. 감사는 그 호랑이에게 막둥이를 내맡기라고 하였습니다. 막둥이는 분하고 이가 갈렸으나 갇힌 몸인지라 어찌할 도리가 없었지요. 드디어 막둥이를 호랑이 굴로 데려가는 날이 돌아왔습니다. 동네 사람들 모두가 나와 눈물을 흘리며 막둥이가 실려가는 수레를 슬프게 바라보았어요. 그 사람들 속에는 막둥이의 어머니도 섞여 있었습니다. 무슨 죄를 지었기에 어미보다 먼저 가는 것이야? 오로지 막둥이 하나를 의지하고 살아가던 어머니는 너무도 원통하여 땅을 치며 통곡을 하였습니다. 막둥이를 실은 수레는 깊은 골짜기로 들어갔습니다. 그 뒤로는 막둥이가 죽는 걸 구경하려고 벼슬아치들이 줄레줄레 따라 나섰지요. 그 가운데에는 콧대를 쳐든 감사도 있었습니다. 수레가 골짜기 막바지에 이르자 커다란 바위 구멍이 나타났어요. 그것은 100년 묵은 호랑이가 살고 있는 굴이었습니다. 막둥이를 끌고 온 사람들은 막둥이를 호랑이 굴에 데리고 가서 빨리 굴 속에 들어가라고 호령을 하였지요. 이때 굴 속에서 산이 떠나갈 듯한 소리가 울리더니 황소만한 호랑이가 뛰쳐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호랑이는 막둥이에게 달려드는 대신 감사가 있는 쪽을 향해 쏜살같이 달려갔어요. 으악! 감사는 깜짝 놀라 눈을 훅 뜨고 뒤로 벌렁 넘어졌답니다. 호랑이는 감사를 갈기갈기 찢어 놓은 다음 다른 벼슬아치들도 물어 젖혔습니다. 그러고는 성큼성큼 막둥이 앞으로 걸어와 무릎을 꺾고 앉았습니다. 죽을 줄만 알았던 막둥이는 너무도 이상하여 호랑이를 살펴보았어요. 호랑이는 막둥이 앞에 발을 들여 보였습니다. 거기에는 못이 박혔던 자국이 남아 있었지요. 그제야 막둥이는 어렸을 적 자기가 발에 박힌 못을 뽑아 주었던 그 호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지요. 네가 비록 짐승이지만 그때 은혜를 못 잊어 나를 살려주는구나. 막둥이는 너무나도 고마워 호랑이 털을 오래오래 쓸어주었습니다. 막둥이를 구해준 호랑이는 다시 굴 속으로 자취를 감추었어요. 막둥이는 동네 사람들과 함께 마을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이때 바다 건너 오랑캐 놈들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이 들려왔지요. 막둥이는 마을 젊은이들을 데리고 싸움터로 달려나갔습니다. 그래서 오랑캐 놈들을 무찌르고 큰 공을 세웠지요. 그 후 막둥이는 어머니를 모시고 마을 사람들과 함께 즐거운 나날을 보냈습니다. 꿩 구워 먹은 자리. 옛날 어느 산골에 아주 가난한 부부가 살았습니다. 부부는 겨우겨우 끼니를 때우며 살았지요. 그러나 겨울이 되면 그것마저도 없어서 굶기 일쑤였지요. 그래서 겨울이 되면 남편은 아내 몰래 산으로 꿩을 잡으러 갔습니다. 추운 겨울이 되자 먹을 것이 다 떨어져 가는 어느 날이었지요.
남편은 그날도 산으로 꿩을 잡으러 갔습니다. 아유, 추워라. 웬 놈의 날씨가 이리 추워? 남편이 손을 호호 불며 들어왔습니다. 하루 종일 어디 갔다 오세요? 아무것도 아니야. 바람을 좀 쐬고 왔지. 남편은 산에서 잡아온 꿩을 부엌 나무 더미에 감추고 시치미를 뗐습니다. 밤이 깊어 아내가 잠들자 남편은 몰래 부엌으로 가서 꿩을 혼자 구워 먹었지요. 아내는 남편이 몰래 꿩을 구워 먹는다는 것을 알았지만 모른 척하고 있었습니다. 꿩을 잡아 같이 나누어 먹어도 시원치 않은데 몰래 혼자 먹다니. 어디 두고 보자. 아내는 남편을 한번 단단히 골탕 먹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남편은 이날도 밥숟가락을 놓기 바쁘게 방문을 열고 나섰습니다. 어디 가세요? 바람이나 좀 쐬려고. 겨울이라 방구석에만 있으니 답답해서 말이야. 아내가 묻자 남편은 쭈뼛쭈뼛하며 말하였어요. 날마다 바람을 쐬다가 감기에라도 걸리면 어쩌려고 그래요. 감기에 걸려도 내가 드니 걱정하지 말게. 그러지 말고 사랑방에 앉아 봄에 쓸 새끼나 꽈놓으세요. 아유, 잔소리도 많네. 남편은 그러고 나간 뒤 점심을 먹으러 들어오지도 않고 어둑어둑해질 때쯤 들어왔습니다. 남편은 또 꿩을 잡아다가 부엌 나무 더미에 감추었지요. 아유, 춥다, 추워. 남편은 방문을 열고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춥지요. 여기 아랫목에 앉으세요. 내일은 해가 서쪽에서 뜨겠구먼. 아내는 아무 대꾸 없이 방긋방긋 웃으며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어딜 가오? 뒷간 가지. 가긴 어딜 가요? 아내는 뒷간 가는 척을 하며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부엌 한쪽에 쌓아놓은 나무 더미 속에서 찾아낸 꿩을 다른 곳에 감춰두고 들어온 아내는 잠을 자는 척 하였지요. 얼마쯤 지나자 남편은 아내가 잠들었는 줄 알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남편은 부엌 나무 더미 속을 뒤져 꿩을 찾았으나 아무리 더듬어도 감춰둔 꿩이 보이지 않았지요. 족제비가 물어갔나? 분명히 여기에다 감추어뒀는데. 남편은 나무 더미 앞에 앉아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아내를 의심하게 되었지요. 그러나 그동안 아내 몰래 꿩을 구워 먹었기 때문에 자는 아내를 깨워 따질 수도 없었습니다. 에이, 내일은 더 잘 감추어놔야지. 남편은 다음 날도 꿩을 잡아다 부엌 나무더미 깊숙이 숨겼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도 꿩이 또 없어진 것입니다. 남편은 꿩 구워 먹던 자리에 앉아 맛있는 꿩고기를 생각하며 입맛만 다셨지요. 아내가 꿩을 감췄을 거라고 생각하자 속이 부글부글 끓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여보, 캄캄한 데서 뭐해요? 자는 줄 알았던 아내가 부엌에 들어와 쭈그려 앉아있는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배가 좀 아파서 그러지. 배가 아프긴 무슨 배가 아파요. 맛있는 꿩고기를 못 먹어. 배가 아프겠죠. 꿩 구워 먹던 자리에 앉아 입맛만 다신다고 배가 나아요. 부인이 톡 쏘아 붙였습니다. 미안해. 남편은 창피하여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었지요.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